우선 첫 번째로서 한국과 북한은 그 역사적인 출발부터가 달랐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첫 재헌 국회를 만드시고 헌법을 만들 때 우리 헌법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박아였고, 또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는 여야가 있었고 뭐 어느 정도 독재였느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정부에 대해서 그런 비판 뭐에 하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뭐 거리에 나가서 데모도 하고 이 정도의 약간의 그 많은 자유의 일정한 영역은 우리는 허용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국가가 출발한 첫날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선택 권리라든가 이 자유를 무참히 부인하고 거기에 도전하는 건 밑부리채 다 처벌하는 이런 시작과 출발점이 저는 달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결국은 북한의 식자층, 엘리트층에 대한 교육 이런 건데, 북한이 같은 경우에는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교육받거나 다른 나라에 뭐 유학 같은 거 갈 때 또 소련이나 동유럽이나 중국 이런 데 이제 많이 가서 저도 중국에 가서 유학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최고의 엘리트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본 것도 역시 전체주의 국가에 가서 배우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그 어떤 민주주의나 이런 그 자유에 대한 컨셉이 들어갈 여유가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반대로 대한민국은 이승만 독재 정권 시기 또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군부 독재 시절에도 많은 우리 식자층을 어디로 공부하려고 갔냐? 미국에 가서 미국의 자본주의 이런 걸 배워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4.19 혁명 때도 이제 보면 원래 4.19 혁명 정도가 일어나려면 우리나라에서 중산층도 형성되고 국민들이 일정한 소득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당시 우리는 완전히 농업국가예요. 농업국가임에도 불구하고 4.19 혁명 시기에 교수들과 학생들이 들고 나갔던 그 민주화 구호는요, 완전히 선진국에 해당한 그런 민주화 구호들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낙후한 농업국가에서 어떻게 이 정도의 민주화 투쟁이 있었냐, 그거는 바로 미국에 가서 미국의 그런 자유민주제도를 보고 와서 그 잣대로 한국의 현실을 대니 울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 지금 이런 지금 역사적 과정이 지금 없었고, 마지막으로 북한은 이조 조선으로부터 일제의 식민지 통치,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소련군의 강점, 그다음에 그보다 더한 김일성, 이런 전 역사적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한 번도 북한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동되는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주민들보다는 자유나 민주주의, 인권 이런 보편적 가치관을 받아들이는데 대단히 힘들죠. 우선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김정은 정권이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지난해부터 북한이 러시아와 완전히 밀착돼 가지고 수많은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에 가고, 지금 어느 정도의 군사협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양의 군사협력 관계가 러시아로 지금 넘어갈 겁니다. 또 지금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긴장 관계가 지금 대단히 깊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인 이런 돌발 변수가 어디서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확고히 평화를 계속 지키는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는 뭐냐? 김정은에게 전쟁 일으킨 날엔 너 큰일 난다 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혼자만의 메시지는 부족해요. 지금 왜? 김정은은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라는 거대 큰 형님을 양팔에 끼고 있기.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거 뭐냐? 우리한테는 든든한 한미동맹, 여기에 플러스 한미일 협력 체제가 지금 대단히 강화되고 있다. 이걸 뚜렷하게 보여주어야 김정은이가 설사 속으로는 이거 푸틴 형님 믿고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도 주춤거리게 돼요. 6.25 전쟁 때 김일성이 6.25 전쟁에서 전쟁을 일으키자고 결심한 건 뭐냐면, 미국이 그어놓은 엣지스 라인 때문에 미군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오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일 그때 미국이 소련과 중국, 북한을 향해서 만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선다면 일본에는 미군은 물론 미군 본토에서도 모든 미군이 가서 자유의 선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한마디 메시지, 그런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접근법이 힘에 의한 평화,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도 만들어서 지금 상당한 정도 평화가 저는 관리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올해와 지난해를 한번 보세요. 김정은이가 얼마나 미사일을 많이 쏘고 북한의 미사일 발전 수준이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급상승합니다. 급상승하면 벌써 이 정도 되면 무슨 일이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그런 남북 간의 큰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러다가 정말 남과 북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고 김정은이가 그렇게 심자란했지만 아직까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 우리 국민의 생명 하나도 우리가 잃은 거 없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북한과 잘해보려고 하고 모든 정책적 수단을 다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도발이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김정은을 잘 다뤄보려고 했지만 우리 서해 공무원 넘어가자마자 총을 쏘고 불 지르고 대북전단 그거 보낸다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그러니까 수치를 딱 보면 수백억의 재산 피해가 나고 그다음에 금강산에서는 우리 금강산 우리가 건설한 시설 철거 시작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심의한 평화 딱 우리가 유지하고 우리한테 불리한 9.15 군사합의 바로 우리가 무효시킨데 우리 국민 뭐 하나 뭐 사망한 거 있는가요? 또 뭐 우리 재산 피해 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힘에 의한 평화 이 전략 이게 대단히 저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름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저는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탈북민들에 대한 그런 특별한 관심 이런 것도 또 돌리고 이번에 수해 피해 나지 않았습니까? 수해 피해 났을 때도 정부가 정치와는 무관하게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도 밝히고 그래서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대하는 이런 전략들이 지금까지 저는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의 모든 복지 정책이라든가 사회안전망 정책이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냐. 어차피 남북의 격차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들을 한국 수준으로 올리려면 어마어마한 통일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 통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경제가 붕괴될 수 있는 이런 대단히 위험한 점들이 많다라는 데 대해서 걱정, 우려가 대단히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건대는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 발전에 지금 저는 한계점이 왔다고 시작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는 제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우리 자체로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구로에서 출마했는데 구로에 가보면요 새벽 5시 남구로역 앞에 가면 사람이 새벽 5시에 새까맣게 모여요. 왜? 거기 온 중국인 근로자들이 몇천 명이 모여서 아침 일자리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지방과 같은 데서 농사 또 용접과 같은 그런 큰 3D 직종 같은 데는 누구도 하려고 안 합니다. 그러면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데서는 결국은 이민자들의 입국 벽을 낮춤으로써 이걸 해결했고 독일도 그 2차 대전 이후에 부족한 그런 노동력을 튀르키예와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을 600여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와서 운영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시겠지만은 북한이라는 2,500만이라는 우리와 말도 같고 지난 6.25 전쟁 전에는 정말 실향민들도 많지 않았어요. 이런 2,500만이라는 잘 교육되고 훈련된 우리와 문화와 같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통일반되면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중국, 제일 자원이 많은 러시아와 바로 우리는 국경을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는 경제적 편익 이거는 아마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겁니다. 일부 사람들이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통일 비용이 너무나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세계적인 경제 완화 정책에 의해서 지금 남아 돌아가는 게 결국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남아 돌아가고 있는 것이 화폐입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제가 일본 기업인들을 만나면 항상 물어봐요. 통일이 언제 될 것 같으냐. 왜요? 하면 일본이 향후 일본 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걸 남북의 통일로 본다고 해요. 그러면 일본에 지금 잠재져 있는 그 투자를 북한으로 해가지고 지난 일본이 이루어 보지 못했던 그런 꿈, 만주, 시비리 개발 이런 데 좀
해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요. 지금 중국이 최근 년간 쭉 발전한 그 좋은 과정을 놓고 보면 덩셔평 때는 남부 지역 해변가 지역을 개발했고 그 이후에 후지민 강택민 지역은 때에 들어오면 황화 이북 장강 이북 지역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 다음에 시진핑 시대가 들어왔는데 지금 중국도 경제적인 지금 한계점에 이루어서 지금 시진핑은 동북 지방을 지금 개발하려고 해요. 동북 지방을 개발하고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중국의 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하는데 제일 지금 중국이 걸린 거는 한반도가 지금 분단돼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동북 지역을 태평양이나 이 지역으로 끌어내갈 수 없는 이런 대련한 하나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러한 심리를 우리가 잘 이용해 가지고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남북이 통일이 돼서 중국의 동북 지역과 우리 한국이 고속철과 도로로 연결돼서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생산품과 제조를 우리 바다를 통해서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경제적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공동으로 이 지역에서 새로운 우리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주평통은 국내에 있는 여러 이제 지역협의회라든가 지역회와 같은 우리 한국 국내에 있는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그를 통한 이제 정책적인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개발하고 대통령에게 권한 이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것은 바로 자유에 기초한 새로운 통일의 패러다임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반도가 앞으로 정말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우리가 유지하면 북한 사람들에게 바로 자유의 그런 새로운 컨셉과 개념을 저는 안겨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자유는 정말 좋다, 자유민주주의 정말 좋은 거다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야 그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먼저 온 탈북민들이 여기서 정말 잘 정착하고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그것이 다시 되돌림돼서 북한에 간다면 북한 사람들은 이일구 참사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도 한국에 가면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더 나가서 앞으로 차라리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면 어떨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점차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같이 합하면 잘 살 수 있겠는데 왜 쓸데없이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전쟁을 하려는 걸까? 이렇게 돼서 북한 주민들 자체가 우리에 대한 적대감이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김정은의 그런 반통일 정책이라든가 그런 정책이 결국 먹혀 들어가지 않게 되고 설사 김정은이 전쟁을 하자고 결심하게 돼도 국민과 북한 군인들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민주평통의 그런 의무이고 우리 국내에서의 민주평통의 활동을 통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쟁을 바라지 않고 또 북한과 싸울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우리는 정말 평화를 갈망하고 있고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이런 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 모습을 북한에 계속 알려준다면 저는 앞으로 꼭 남과 북이 무력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